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여당이 단독 처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무총리 인준거부로 국정 발목을 잡더니 이젠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합의 결렬 이유 중 하나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두고 지난해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이젠 정권이 바뀌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중잣대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만나서 총리 인준과 추경 등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와 당내 혁신 방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엔 문화 코너에선 오징어 게임 시즌 3와 K-팝 데몬 헌터스 등 세계를 휩쓴 K-컬처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그 얘기부터 한번 잠깐 짚고 가죠. 네. 정광재 대변인님은 어떤 발언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그 고강도 대책에 대해서 네. 맛보기 수준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맛보기라는 거. 이게 그 대책이 모든 많다. 뭐 내가 갖고 있는 대책은 많다 이런 뜻 같은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요? 이거보다 더한 대책들도 많이 내겠다라고 암시를 한 건데 네. 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 사실 그 주택 시장을 상당히 교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28차례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매일경제 출신의 우리 정광재 대변인의 네. 분석입니다. 네. 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서울 시내 그 수도권 모든 주택에 대해서 네. 일괄적으로 6억 원 이상의 대출은 못하도록 한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사실상 그 주거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고가 아파트 대략 뭐 한 20억 원 정도 된 서울 중위 평균 값이 지금 한 13억 원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6억 원 이상 대출 못한다 그러면 조금 좋은 아파트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 15억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이사를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 28차례 동안 이 정도 대책을 내지 못했던 것은 이 정도면 국민의 기본권을 굉장히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 못 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아무리 극약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 냈는데 앞으로는 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걱정되죠. 지금 실제로 이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됐는데 시장에서는 상당한 혼선이 있는 거고요. 네. 뭐 알려진 것들은 좀 일부겠지만 그 전에 그 계약을 했던 사람들 실제로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혼선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 어제 이제 뭐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렇게 명함을 통 속에 넣어가지고 추첨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튼 뭐 우리가 생각 못했던 전국 곳곳에 있는 지방 언론이나 풀뿌리 언론 뭐 이런 분들도 질문을 하는 뭐 좋은 기회는 됐다고 네. 보는데 또 반면에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 질문하는 건 거의 못 봤고 그래서 혹시 이 질문 정도는 왜 안 나왔지? 그리고 아쉬웠던 질문이랄까 뭐 좀 이건 정말 꼭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왜 2시간 동안 저런 것도 안 하냐. 좀 빠졌던 질문 같은 건 없었나요? 일단 그 기회 균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추첨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예. 출입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 기자회견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야 할 것 같은데라는 네. 아쉬움은 갖고 있을 겁니다. 네네. 저는 만약에 제가 그 현장 취재 기자였다면 네. 그 이번에 전승절 참석과 관련해 갖고 벌써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전승절 참석할 거냐? 그리고 나토에 참석 안 했는데 전승절 참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갖고 국민께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정도는 꼭 했을 것 같고요. 네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의혹과 관련해서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다. 또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다는 평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좀 아픈 질문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질문들을 왜 안 하셨을까? 이게 아마 제가 정말 걱정했었던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검열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쌍방향으로 이렇게 한다 보면 그런 게 작용한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정광재 대변인한테 먼저 질문을 두 개 했는데 그 질문을 그대로 드릴게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제 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 어떤 발언에 가장 눈길이 갔습니까? 저는 뭐 최근에 이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인사 관련된 네네. 부분이니까요. 도대체 이제 검찰, 특히 검찰 인사 관련해서 지지자들 또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죠.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선출된 권력에 의한 인사권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국정 방향을 갈 수 있는 인사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확신을 좀 주신 것 같고 뭐 그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임명된 공직자들은 선출된 권력에 의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그 설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을 정확하게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서 다소 이제 지지자 내지 이 부족하거나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까에 대한 우려가 제기는 되고 있었지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발언들보다도 인사 관련된 어떤 설명 이 부분이 좀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들었고요. 네. 그에 전반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꿰뚫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인수위도 없었고 30일밖에 안 됐지만 이 정부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소상하게 설명이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모두 발언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 진행된 뭐라 그럴까요? 기자회견인데 네. 저 질문이 왜 안 나왔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형식이 좀 아쉬웠는데 예, 예. 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제 기회를 두다 보니 사실은 중요하게 국민들이 예. 궁금해하시는 그런 발언들, 것들이 빠진 게 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는 외교 관련해서 예, 예. 지금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한미 중일 간의 이 외교 관계에서 사실은 뭐 불필요한 오해일 수도 있는데 정상 간에 누구와 먼저 통화했냐, 며칠 후에 통화했냐, 언제 통화했냐, 막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나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전승절 행사 얘기도 이미 나와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지만 지금 미 국무장관 루비오 또 방한 일정이 일단 취소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일정, 한일 정상회담 일정, 한중 뭐 정상회담과 한중 관계, 이 한미일 외교 관계 문제의 우선순위라든가 향후 정상회담 일정 관련한 어떤 대통령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생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건 뭐 이제 물론 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통해서 다 설명은 되긴 하겠지만 아마 어제 취임 기자회견 30일이었다면 지금 외교 일정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통상 문제도 있고 또 안보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기자들이 자기한테 꼬치꼬치 막 몰아붙일 때는 정말 밉고 기분 나쁘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자기 국정에 참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기자는 더 격하게 이렇게 몰아붙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 물론 자기가 대통령 퇴임하면서 한 얘기인데 어저께 보니까
그 사실 대통령 지금 재판 문제 있잖아요. 이게 네. 뭐 취임 30일에 이거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님 그럼 이 국정 다 5년 자 임기 끝나고 나면 재판은 정상적으로 받으십니까라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는 질문이 나올 만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글쎄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30일인데 예. 거기에서 그 질문을 할 용기를 가진 기자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건 옛날 너무 기자들 그건 많이 했는데 그럼. 근데 너무 예. 또 당연한 문제니까 그건 예.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실 재임 중에도 기소만 되지 않을 뿐이지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런 법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정말로 이 예. 대통령이 당사자니까 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네. 뭐 당연한 문제니까 예. 그건 퇴임 후에는 예. 뭐 누구나 많이는 법에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헌법 84조에 관한 이견 때문에 또 재판부가 각자 재판부가 추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퇴임 후에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그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재질문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과정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 기자가 다시 한 번은 정말 한 번 정도라도 재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조금 더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진짜 의중을 이해할 수 있지. 질문한 다음에 대통령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밖에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 단계 더 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그런 재질문의 기회를 다음엔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 알고 계신 게 많으니까 한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이 좀 긴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강유정 대변인도 아이고 지금 시간이 뭐 답답했죠. 어쨌다 뭐 이러고 약간 좀 이거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튼 지금 정광재 대변인 얘기도 하나 질문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예. 또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을 하면은 조금 더 알찬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럴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첫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중에는 제일 길었고 실제 또 답변도 충실히 잘 되긴 예정보다 했지만 길었을 거예요. 예,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수시로 이런 소통을 하겠다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주요 현안 관련돼서 할 때거나 뭐 다른 어떤 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이런 방식에서는 재질문이라든가 네.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어떤 문답이 오고 가는 방식이 아마 그렇게 보완될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반복되고 더 많이 열릴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되겠고요. 여야가 추경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제 통과했고 아마 본회의에서도 오늘 저녁에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전액 국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문제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는 전액 삭감했었는데 대통령실 등 특수활동비 한 100억 원 정도 다시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바로 입장을 바꿨냐는 비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특할비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할비를 깎는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치 특할비 82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그 분들이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태도를 180도 바꿔서 지금은 특할비가 꼭 필요하다. 국정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라고 하는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이거를 통과시키려 그러면 이제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하다가다 뭘 했냐면 사과해라.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어려운가요? 왜? 내부 논의 예.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얘기가 돼서 결국에 결렬된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네.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삭감했던 걸 왜 다시 복원하느냐. 근데 그게 이 추경안이 시급한 추경안 합의 처리를 결렬시킬 정도의 명분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82억 원 특활비라는 게 당시 작년 그 예산국회 12월 초까지 이어졌을 때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 뭐 감사원, 청와대 다 대통령실 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이런 데 대략의 계획이라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전혀 내놓지 않습니다. 물론 기밀을 유지하는데 쓰는 비용이라는 명목이 있지만 그래도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소명은 하고 편성해 줬죠.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없이 나오니까 삭감을 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직후에 비상계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대로 간 건데 지금 이제 82억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에서 좀 필요 사항에 대해 그 추경안에 반영하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민주당 안으로 해서 갖고 냈을 거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특히 비상계엄 이후에 중대한 상황 사정 변경이 생긴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청와대 제2자 문제도 생겼고 안보와 관련돼서 예상이 없던 예산 소요가 생긴 것도 분명하고 그거 이해 못할 바는 아닐 텐데 그 사과하라고 사과 안 한다고 추경 자체를 이렇게 결렬시킬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를 원만하게 합의해서 잘 처리해주기보다 어떤 명분이라도 있으면 잡아서 이 정부의 어떤 출발에 자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의도가 관여된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이거 사과 안 한다고 이게 결렬될 일인가 싶습니다. 그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전체 추경안의 큰 덩어리에서 이게 과연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의 사안인가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뭐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 지금 조변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명분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었다는 것을 민주당이 인정하는 것이 진짜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공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 이 민주당은 지난 7개월 사이에 완전히 그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야당에서 여당으로. 네. 그렇게 되면서 이 특활비와 관련한 한 완벽한 자가 당착에 걸려버린 겁니다. 작년 11월, 12월에는 이게 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인정하게 되는 셈이에요. 자신이 야당일 때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회방 놓기 위해서 이거 깎은 거다. 이렇게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들이 이제 그 집권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혹은 검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뭐, 아니 제가 지금 보복이라 그럴까요? 대통령 특활비만 얘기한 건데 검찰의 특경비, 또 감사원의 특활비. 사실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곳이니까 미운 놈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심보는. 그러면 이게 다시 원상 복귀될 때는 그때는 뭐 불가피한 이유로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사과 정도는 했으면 훨씬 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야당이 발목 잡기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목소리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회의를 파행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의 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승적견지에서 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1시 30분쯤 합의 처리는 불발되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이게 이제 주요 쟁점 법안들도 줄줄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상법 개정안 같은 것도 야당 일각에서도 사실 3%룰 같은 거를 그렇게 뭐 그냥 주식 투자자들이나 젊은층 표 날라갈까 봐 지레 겁먹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냐 뭐 이런 또 비판도
저 야당 내에서도 있나 봐요. 근데 여하튼 쟁점 법안들 줄줄이 있을 텐데 네. 자 어디에 협력하고 어디에 반대하고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 같고요. 예. 자 이게 계속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야당의 무기력이 너무 부각되지 않을까? 그럼 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참 국민의 예. 호소해야 되는 것밖에 참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지난해인가요? 우리가 정말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 금투세 유예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수 여당으로서 굉장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금투세 직접 바로 시행하는 것은 경제 부담이 된다. 이렇게 여론이 높아지니까 민주당도 마지못해 이거 유예해 줬거든요. 이런 식이 아니라면 우리가 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뭐 양곡관리법도 있을 거고 방송산법도 지금 본회의만 통과 못했을 뿐이지 기다리고 있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도 소수 야당으로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필리버스터 하나 있는데 필리버스터도 48시간 한 다음에 다시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예고편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네. 다만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비판해야 할 부분 여론을 등에 업은 것들이 있다면 뭐 열심히 투쟁해야겠죠. 네. 자,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찾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줄 항의 서한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달했습니다. 우상호 수석 막상 운영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말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나가겠다. 이 민주당한테 들어야 될 얘기를 우상호 수석한테 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굿캅 배드캅 역할을 정부와 그 여당이 이렇게 나눠하면서 그냥 갈 거는 빨리빨리 가면서 그 정부 사이드 대통령실 사이드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협치 얘기하고 통합 얘기하고 여기서는 그냥 가고 와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그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41%의 국민도 있습니다. 뭐 물론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지만요. 그런 분들까지 다 담아서 가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근데 그렇죠. 뭐 근데 정무수석의 역할이니까 네. 이제 뭐 일부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고 물론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시 삭감과 지금 현재의 증액은 아까 말씀드린 사정의 변경도 있고 네. 소명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눈먼도처럼 막 쓰는 관행이 자꾸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발생된 문제였다는 일단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로서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정무수석이 이제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뭐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데 무기력하면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이 야당의 이미지로 자꾸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때 이래놓고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증액하는 거 문제 있다 비판하고 그렇지만 지금 민생을 위해 시급한 추경이니 흔쾌히 동의하겠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 따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받을 건 받으면서 국정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게 뭐 이런 뭐 야당으로서 전략적인 어떤 방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인사부터 뭐 법안 추경안까지 무조건 안 된다는 거고 그 안 된다는 논리도 뭐 특활비 이런 걸로 끌고 들어오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의석수가 뒤지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소연한다 한들 명분 있게 싸우면 뭐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곧 그리고 내년에 바로 동시 지방선거 전국 선거가 있기 6월인가요? 때문에 예, 국민 여론이 따라오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해도 그게 국민 다수의 뜻에 배치된다고 하면 뭐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4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론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은 늘 있는 거예요. 여당에도. 이제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현 단계 다음 선거까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받고 반대만 하고 반대를 위한 명분은 나중에 만들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오히려
갈수록 고립되고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이 예, 정광재 대변인.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겠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선명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 잘하셨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럼 그 국민 심판이 결국에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고요. 3년 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고 뭐 5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될 건데 그 관련해서 우리 당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지리멸렬 최근처럼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일 거냐 아니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거냐. 물론 그 과정에서는 저희 당이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국민들의 심판이 있겠죠. 특히 이 국회와 대통령 모두 지금 민주당이 배출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균형과 견제 심리가 저는 언젠가는 그 집단 지성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임명장 수여했습니다. 자, 잘 부탁한다고 했다고 하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 먼저 움직이는 새벽 총리가. 첫 일정은 송미령 장관 유임에 반대하면 대통령실 앞 농성 중인 농민들 찾았고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이른바 우리가 쭉 진보 정권의 총리를 보면 실세 총리들이 있어요. 뭐 이해찬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네. 그런 실세 총리가 될까요? 뭐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요? 어떤 참모형 총리라 그래야 되나? 실세 총리에 대비되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어떤 형의 총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실세 아니면 뭐 관리 뭐 이런 관리형. 예, 예. 그 정도 될 텐데 뭐 국회 의정 활동 과정에서 김민석 의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스마트하고 유능합니다. 성실하고 그리고 유연하고 그러니까 현장 소통 뭐 이런 부분에 능하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존중하고 고려해서 상당 부분의 어떤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한을 줄 거다. 예. 내각 통화라는 데 있어서 그냥 형식적 국무회의 주재권이나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요 국내 현안 관련해서는 총리가 책임지고 내각을 통할해서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실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뭐 이 그 대통령과 총리의 어떤 권한 분산 뭐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완화해야 된다는 이런 정치 논리 말고 그렇게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국정을 훨씬 더 쉽게 말해서 뭐 꼭두각시 총리나 그냥 단순한 관리형 총리는 넘어설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봤지만 대통령도 이 전체 국정에 대한 어떤 통찰하는 것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실제 행정 조직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뒷받침하는 김민석 총리도 역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못지않을 만큼 뭐 실력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힘이 실리고 대통령의 지금 어깨를 좀 짐을 덜어주는 그런 뭐 그런 실세형 총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어떤 역할, 어떤 위상 갖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원래 그 정치인 출신의 총리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해찬 총리가 대표적이었죠. 노무현 네. 정부 시절에. 반면에 관료 출신이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른바 대독 총리라고 해갖고 대통령이 가기 어려운 자리에 가서 대통령 대독하는 그 역할밖에 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대선에 나오려다가 잘 안 된 분들이 몇 명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들과도 나눌 수 없다 그래요. 영화 사도라는 데 보면 영조가 그 사도세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자체 존재 자체가 영모다 이래요. 왜냐면 왕이 죽어야 이제 왕이 죽으면 그 세자가 왕이 되니까. 너 나 죽기 바라니? 뭐 이런 거네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김민석 총리도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실권형 총리가 되고 싶어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 그거는 권력의 속성이에요. 다리 차면 기우는 것처럼 권력은 두 개의 태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정체가 극심합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에서 송내, 또 청계요금소에서 판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일산 방향 소래터널 입구에 사고가 나서요. 현재 전체 차로가 통제 중입니다. 이 여파로 도리분기점부터 밀리는데요. 미리 안현분기점에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정체, 이후 남사제니에서 오산까지 밀리고요. 기흥에서 수원, 서울요금소에서 판교까지 속도 더딥니다. 시구간에서는 다시 양재부터 쭉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중나들목에서 속도가 내려가는데요.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이후 남이천에서 속도 주춤하고 또 곤지암에는 승용차 추돌 사고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지나서 광주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정체고요. 이후 동수원 1차로에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양지에서 영동선 시점 사이 총 20km가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조금 살펴볼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65%가 잘하고 있다 답했습니다. 20대 제외하고 20대도 사실 49%인데 제외하고는 다 과반 넘겼고 대구 경북도 50% 넘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이재명 정부 초기 대통령 국정 지지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이게 높은 지지율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건가? 와, 이런 자신감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그렇죠.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요. 정권이 극적으로 바뀌었을 때 초반 지지율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92년에서 93년 넘어갈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네. 군부에서 민간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사정정국 연출하면서 80% 90%까지 갔잖아요. 하나의 척결. 예.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 갖고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첫 달에 지지율이 8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65%니까 그것에 비하면은 낮겠지만 일반적인 정권 교체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저는 최근에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갖고는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게 어제 본인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아주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코스피라는 게 원래 경기에 선행해 갖고 움직이는데 네. 경제 심리라고 하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코스피 지수 오르는 거 보니까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국정 지지율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하고도 조금씩 더 벌어지고 막 20% 이상 훨씬 차이 나고 막 이러던데 예. 이 부분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좀 야당으로서 역할을 자 국민들에게 이렇게 인상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뭐 통상 정권 교체된 직후 한 6개월간 여론 추이는 여당 네. 야당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긴 하는데요. 예.
그게 제 지금 좀 이례적으로 더 커요. 24% 포인트네요. 예. 46대 22로. 예, 예. 그게 아마 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 좌충우돌하고 있고 어디로 갈지 보수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대변되고 있어서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뭐 친윤 뭐 이 논란이 당내에서 끊이질 않고 있고 이번에 뭐 비대위 임명해도 또 친윤이냐 이런 얘기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친윤이어서 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호의적 입장을 갖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비상계엄 선포 내지 이 부분이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해서가 아니라 당의 이미지가 이렇게 고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내지 계엄 내란과 관련된 이런 입장을 사과한다 해도 전혀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상황을 바꿀 만한 어떤 뾰족한 묘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혁신위를 만들고 새로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전당대회 일정을 잡고 이런 뭐 원래 가져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일정상 이런 거 말고 당이 어떤 내부적으로 진짜 바뀌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당에서 있어야 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무기력하게 뭐 사실상 얼굴마담으로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물러나는 상황이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는 어떤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다. 보수층 내에서도 이제 없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차기 전당대회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지층들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지금 뭐 나오는 몇 분들의 얘기만으로는 지금 상황이 쉽게 타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한테는 안철수 혁신위원장 얘기하면서 이 질문할게요. 연관되는 거니까 조기현 부위원장한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의원 간 선호도 조사했더니 정청래 32, 박찬대 28, 유보 40%. 와, 유보 40%. 자, 보시기에 지금 당내 분위기 이런 팽팽한 게 당내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보세요. 예, 비슷해요. 근데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누가 이길지? 예. 처음에는 이제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명확한 뚜렷한 리더십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냥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박찬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우세한 게 아니냐 했는데 실제 아직 뭐 본격적인 이 레이스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주 팽팽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청래 의원 같이 개혁적이 확실한 추진력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는 여론. 박찬대 의원 같이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이 대통령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고 더 유연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 이게 정말 팽팽하게 맞서 있어. 그래서 그래요. 실제 전당대회 레이스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의제를 설정해서 누가 주도해 가느냐에 따라서 바뀌긴 할 텐데 아마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전당대회가 될 것 같아서요. 8월 초죠? 예, 8월 2일로 돼. 야, 와 팽팽하네. 유보 40%가 나는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정광희 대변인. 예.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아까 그렇죠. 보니까 24% 포인트 차고 뭐 1% 더 떨어지고 3%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20%가 24% 포인트 차가 됐거든요. 네. 자 사실 그 집권 초기에 그 정부 여당이 좀 프리미엄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민석이라든지 무슨 쟁점 법안이라든지 이런 약간 야당이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안철수 혁신위가 출범은 했는데 네. 결국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 뭐 예컨대 박근혜 대표의 천막장 당사 약간 네, 보여주기식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뭔가 좀 극적인 거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아이고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좀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 대변인 활동한 지가 한 1년 한 7, 8개월 정도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가끔 방송도 나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 대변인이라는 걸 아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 우리 그럼요. 당 지지자들은. 그럼 오셔서 하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좀 잘 좀 해봐라. 아니, 도대체 당이 이렇게 가갖고 존속하겠냐? 존속하겠냐? 예. 이런 그 질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저는 이게 가장 큰 숙제를 안 하고 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봉합이 아니라 청산하고 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산 아직도 못했어요. 청산은 뭐냐면 예.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는 청산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2021년 4.7 재보선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또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탄핵과 관련한 트라우마를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직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너지? 어느 정도 건너면 건넜다는 평가를 받을까? 이거에 대한 인식이 특히 의원들 사이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질문 예. 드릴게요. 박정훈 의원 잘 아시죠? 네. 박정훈 의원이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인적 청산을 되게 강조하면서 적어도 계엄, 탄핵, 대선 패배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물러나라. 네. 그다음에 지금 당장 의원직 그만두기 힘드니까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라. 자, 혁신의 혹은 반성 청산의 핵심은 인적 혁신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데 그게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3년이나 남았잖아요. 다음 총선이. 그러니까 다음 총선 앞두고 벌써 다음 이번에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네. 이분이 앞으로 3년 동안 의정 활동하는데 어떤 동력이 생길까요? 자기가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챙기고 뭐 지역 현안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취에 관해서 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전 만약에 우리 당이 내년이 만약에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다면 벌써 현역 의원들이 아우성됐을 거예요. 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자기네도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예. 근데 다음 총선이 3년이나 남았고 3년 사이에 윤상현 의원 얘기처럼 1년 지나면 다 용서해 주더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쇄신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그 원내 의원들과 당심과 민심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그래서 일정 부분 당심이 많이 발현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원들과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의식의 차이가 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준석 대표 뽑는 거 보면 또 국민의힘 당원들도 전략적 사고가 있어요. 그렇죠. 절박할 때는 전략적으로 예.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기대하는 바가 큰데 문제는 또 이 중요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지난 대선에 출마했었던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당대회에 안 나올 가능성들이 요새 계속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혁신의 기회가 또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은 또 남의 당의 얘기지만 밖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저 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지금 대충 이렇게 시간만 가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해결책이 안 생길 텐데. 그러니까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혁신을 만들어도 네. 또 전당대회까지를 상정해 놓고 보더라도 크게 아마 지지층 내에서도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이유가 여전히 이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걸 청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봐요. 그 몇몇 인물들 뭐 박정훈 의원 이 지적도 일면 타당하긴 한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외환사례 입장 못 내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그 출발을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뭐 더군다나 최근에 뭐 특검 계속 왕성하게 수사되면서 계속 부각되고 있잖아요. 내일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되고 네. 재구속하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 빨리 수사해서 구속하라. 관련자들 국무위원이 됐든 당 안에 일부 인사다 갔든 내란과 관련돼서 실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져라. 정계 은퇴해라. 이런 정도까지 가야 이게
뭐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진짜 뭐 새롭게 가려나 보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전히 어정쩡하잖아요. 대통령 대회 아예 탄핵이나 최근에 그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 관련해서는 오히려 특검이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당을 지배하는 이 그림자에 윤석열, 김건희의 그림자가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혁신을 얘기하고 어떤 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인사가 나오고 이런 진단을 하고 뭐 목표를 얘기해도 전혀 이게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끊어내지 못할까? 그러니까 과거에 2017년 탄핵 때도 보면 뭐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가 되고 대선 가는 과정에서 그때야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몇 년 걸려서. 근데 그때는 탄핵 자체가 사실은 지지층에 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건너야 되는 건 탄핵의 강이 아니라 저는 내란의 강이라고 봐요. 그거하고 단순 비교해서 그래도 이거 잘못 움직였다는 우리 그나마 지지층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걱정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내란의 강을 건너야 된다. 지금 정광희 대변인,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지층 떨어져 나가고 당내 혼란되는 거 이걸 또 걱정하고 아까 말씀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주요 의원들, 중진 의원들 인적 청산은 그거는 또 너무 먼 일이고 그 사람들 3년 동안 그럼 뒷방 늙은이 하라는 얘기냐 이것도 비현실적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얽혀 있거든요. 그 실타래는 안철수 의원 말따나 잘할지 못할지 몰라도 메스를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스를 대야 되고요. 네. 물리적인 시간이 아직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요? 탄핵이 된 게 4월 4일이고 그 대선이 6월 3일에 있었고 지금 7월 4일이잖아요. 네. 그 물리적 시간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이른바 비등점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이 네. 99도에서는 안 끓고 딱 100도가 돼서 끓여야 되는데 지금 뭐 97, 8도에서 막 이렇게 끓는 정도지 100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할 때 과거사 얘기할 때 일본과의 관계 얘기할 때 앞으로 미래로 나가려면 과거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청산이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시적인 선언이 네.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이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철저히 실패했다. 왜 실패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 캐릭터도 있고요. 당시에 우리 당의 권력 구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맡았잖아요. 저는 네. 안철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혁신위원회가 이번에도 그냥 들러리 서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안철수 위원장은 확실히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끌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아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많이 했는데 내일 내란 특검 이제 출석을 합니다. 그동안 뭐 날짜, 시간, 최근에는 뭐 인계, 이첩 막 이런 거 갖고 뭐 어쨌든 야당 일각에서도 아이고 왜 저런 거 갖고 저러지 이러고 갸우뚱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입니다. 탄핵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좀 수사에 임하고 어떤 식으로 좀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보세요? 다른 게 있습니까? 수사받는 피의자가 수사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책임질 일을 책임지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죠. 특검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준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시간 정도라고 하지만 어떤 그 정도 양해해 줬으면 이거 뭐 10분 15분 얘기 또 꺼내면서 좀 구차해 보이죠. 그냥 적극적으로 나가서 수사를 받고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머지않아 본인이 재구속되고 그리고 결국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모든 수사 절차가 부당하다. 나는 그런 부당한 이 권력, 부당한 수사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지지층에게 호소해서 본인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적 문제 제기하고 소환에 있어서도 피의자 권리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불응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 그게 뭐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도 내란이나 외환 그 외의 범죄 사실들이 너무 중대해서 선처받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국민 여론의 일말의 동정이라도 얻으려면 철저히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정광희 대변인 30초.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특검법이 통과됐고 여러 의혹들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 전 검찰총장으로서도 지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5살 무렵 예린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얼굴은 왜 이렇게 노란색이야? 이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 결국 병원을 찾은 아빠. 검사 결과는 예상치도 못한 직장암이었는데요. 그렇게 예린이 가족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아빠의 몸은 약해졌고 휴직 후 경제적 어려움과 빚독촉까지 겹치게 된 건데요. 집에 퇴거 통보를 받은 후 엄마의 공황 발작은 더욱 심해졌고 가끔 이어온 아르바이트도 더는 나가기가 어려워진 상황. 대장의 대부분을 절제한 아빠는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매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9살 예린이는 오늘도 지친 아빠를 꼭 안으며 용기를 주는데요. 아이의 교복 입은 모습만큼은 꼭 보고 싶다는 아빠. 예린이 가족이 아픔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북태평양 고기압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경제 기온이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6.6도였는데요. 어제와 그제 37, 8도 선까지 오르는 곳도 영남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이상 고온 현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가 33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습니다. 내일도 역시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등 21도에서 28도 선이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2, 대구 36도 등 낮 기온 29도에서 3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하늘은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 특히 중부에서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쪽에 비가 조금 더 뿌려지겠는데 경기도는 5mm, 강원도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 가량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거나 소강 상태일 수 있어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바다 안개가 유입돼 안개가 짙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 짙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강원 산지 강풍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9.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을 찾아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악성 채무 탕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 증감액 내용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 추경안은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로 전망됩니다.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KT는 오는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아직 닷새 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오늘부터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70% 관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이 관측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6월 전국 평균 기온이 22.9도로 평년보다 1.5도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통과, 여당의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계신 박성훈 의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지금 국회가 아주 또 긴박하게 돌아갈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국회 본회의장 옆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 모습이 딱 눈에 떠오릅니다. 네. 자, 국회 얘기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이재명 정부 네. 출범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민생 네. 경제 회복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정부 첫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이재명 정부의 소통 노력, 그 소통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네네.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국민들 앞에서 소통하고 또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다만 국정 운영의 성패는 저는 협치의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낙제점에 가깝지 않나. 협치의 진정성은 낙제점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를 해온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네.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총리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했고요. 네. 또 그동안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네. 양보를 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네. 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독식을 했죠. 네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51%의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그 개변이자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오만함의 표현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권력 독점 정당화다. 네. 예. 이거 외에도요, 저희가 이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 주택담보대출을 6억 한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결국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옥죄고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쇼핑 문을 열어줬거든요. 예예. 근데 이러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맛보기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폭망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시즌2가 아닌가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다음 주 화요일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리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자백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현실을 외면하기보다 좀 더 국민과 함께 겸손한 태도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주기를 국민의힘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사례를 한 4가지, 5가지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부터 해가지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외교 뭐라 그럴까요? 관세 협상이 과연 어떤 네. 준비가 되어 있는가까지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네. 어떤 그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어떤 그 다수당이랄까 국민 표결 이 부분만 강조하면서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요약을 해주셨어요, 박 의원님께서. 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추경안 지금 예결특위는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예결특위 통과했고 이제 오늘 저녁에 본회의 통과는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데 뭐 여당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당연히 그렇죠. 될 겁니다. 네. 지금 야당은 저 김민석 후보자 표결처럼 오늘도 또 불참입니까? 네, 저희가 반대 토론하고요. 네. 추경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나서 본회의장을 빠져나올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반대 토론까지는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어저께 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하고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오늘이.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거는 이제 당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튼 네네. 그런 그 김민석 후보자 워딩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기자들이 이렇게 임명동의안 표결 통과된 다음에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요. 김민석 지금은 이제 총리가 됐죠. 김민석 총리가 어제 그 임명동의 표결 통과한 다음에 답을 안 하고 자리를 떴어요. 이후에 좀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페이스북에 여야를 넘어 의원님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 뭐 이런 글은 한 줄 짤막하게 썼고요. 근데 또 임명동의 표결 직후에는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제일 과제다. 야당을 폭정 세력으로 규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짤막한 글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앞으로의 협치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협치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김민석 총리의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요. 앞에서도 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진정한 협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우조가 이제는 총리죠. 김민석 총리가 야당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 이런 그런 진심이 있다고 하면 그 첫걸음은 국민 앞에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자격 또는 부도덕, 무자격 논란을 안고 있는
김민석 총리가 네.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비록 법적인 인사청문회는 통과했을지 모르지만 국민 눈높이에 국민청문회는 통과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고 각종 의혹과 그리고 훈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요. 특히 여당의 독수로 인준은 처리가 됐지만 정말 김 총리가 국정 운영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네. 제대로 된 통합과 협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분은 국민의힘이 어제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도 참석 안 하고 오늘 추경안 표결도 참석 안 한 게 일종의 국정 발목 잡기다, 민생 발목 잡기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추경안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야당은 선심성 예산 지원, 소비 쿠폰에 대한 이견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 대통령실에 대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이견입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일 때 불과 7개월 전에는 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하다라고 전액 삭감을 했었거든요. 네.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네. 당시에 이재명 지금의 대통령은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실 특갈비가 없다고 나라 살림 못하겠다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네.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갈비 없앤다, 국정마비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사용할 국회 특갈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는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뒤에 지금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염치와 양심이 없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삭감할 때는 일종의 괘씸죄 성격으로 삭감했다가 네네. 지금은 보니까 필요하니까 정말 한 그렇죠. 반년 만에 다시 얼굴색도 바꾸지 않고 달라는 게 이게 이런 후한무치가 어딨냐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추경 성격이나 목적에도 맞지 않거든요. 이게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이나 내수 진작을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하는 건데 추경에 특활비를 왜 끼얹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특활비를 끼워 넣는 것도 문제지만 본인들이 과거에 불과 7개월 전입니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예산이라면서 단 한 푼의 대통령실 특활비도 반영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저희가 정말 이거는 염치와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번 추경을 볼 때 정말 대통령실 특활비가 필요해서 추경을 한 게 아닌가. 겉으로는 민생을 위해서 추경을 한다고 외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이게 아닌가라는 저희가 의심을 할 정도로 그런 의심까지 든다 이거죠. 네, 의심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과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여야 협상이 결렬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추경 얘기하면서 우리가 특활비 얘기 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추경 큰 틀에서 보면 경기 온기를 돌게 하고 자영업자들 형편도 개선해 주자 이런 취지. 이거는 여야 모두 대선 때부터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국가 부채 비율이 50% 육박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앞으로 이렇게 국가 예산 이런 데 쓰는 데 있어서 네. 부채가 더 늘어날 텐데 현금성 네.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문제. 이것도 저소득층에 좀 더 두텁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논란. 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기재부 출신이라서 네네, 알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이제 빚을 내서 지원하는 선심성 사업들, 네. 이런 사업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네.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방향과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지원되는 그 전국민 예산 소비 쿠폰은 이게 현금으로 따지면 약 13조 2천억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네. 결국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상임위 예결위 과정에서 또 1조 9천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소비 쿠폰 예산만 1조 9천억이 어젯밤에 증액이 됐거든요. 네. 이게 기존에 있는 예산, 뭐 저희가 재원이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빚을 내는 상황에서 네네.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효과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러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 효과가 없다, 소비 진작 효과가 불투명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네. 결국 일회성 효과에 그치고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현금성 지원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 재정 구조상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게 맞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자, 이게 뭐 네.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야당이 반대만 한다고 해서 그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해줄 건 해주고 반대할 건 네. 강하게 반대하고 이게 이제 선택적으로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 업계나 야당 일각에서는 3% 룰 같은 거 이거 경영계 부담 주고 외국 자본 침탈 가능성 열어주는 이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야당이 이거 자칫 개미 투자자나 젊은 주식 투자자들 그런 층들 달아나서 표가 뭉텅이로 달아날까 봐 너무 겁먹어 가지고 이런 뭐라 그럴까 전 세계에 별로 사례가 없는 이런 것까지 좀 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표결에 나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을 했었는데요. 네, 어땠어요? 뭐 의원님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경영권 위협으로 다가올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지셨지만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완 장치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으셨어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 소액 주주들이 그동안 일부 부정직한 부도덕한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서 느꼈을 분노 이런 부분들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계 헤지펀드라든지 기업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책임이 면제가 되는 그런 경영 판단의 원칙이 형법이라든지 기타 가정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으셨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균형을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권과 또 개인 주주들 간의 이익의 균형을 찾고 일부 부도덕한 기업들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장치도 만들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모든 의견을 하나로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을 열심히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법안 관련 한 질문 2개만 더 드릴게요. 네네. 방송 3법 개정안 그제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소위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불참했고요. 네네. 자,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지만요. 뭐 민노총, 언론노조 등 이 특정 세력과 결탁을 해서 공영방송 그리고 보도 채널의 임원 임명권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그런 술수가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방송 장악 기도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를 통해서 민간기업 사장과 보도 책임자까지 좌지우지하고 민노총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현재 민주당 안대로라고 하면 국회 추천 몫으로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사의 숫자가. 네네. 그런데 이 늘어나는 이사들이 대부분 민주당에 가깝거나 민노총에 가까운 이런 분들로 대체될 수가 있어서 학계 시민단체. 그렇습니다. 학계나 시민단체. 결국 특별 다수제 시행과 상관없이 KBS 같은 경우도 즉각적인 사장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네.
결국 늘어난 이사 숫자의 대부분을 민주당과 또 비슷한 성향의 좌파 성향 감변단체, 학계, 시민단체들이 추천해서 결국 사장을 멋대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사장 추천위원회, 민간기업이 현재 YTN하고 연합뉴스TV인데요. 네네. 여기에 사장 추천위원회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까지 두게 되고요. 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 안 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이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 편성, 제작, 경영 전반까지 지금 손을 뻗으려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방송 독립 침해 가능성이 높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 조속히 통과하라면서 이달 16일, 19일 총파업 예고했고요.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부터 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당론으로 반대를 한 입장이고요. 네. 이게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드는 노사관계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민노총 출신 인사를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앉혔잖아요. 네. 이제 통과 여부는 청문회를 거쳐봐야겠지만 네네. 결국은 입법까지도 인사에 이어서 민노총의 입맛대로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노총이 시행해왔던 노조 회계 공시 제도 2023년 10월부터 시행을 해왔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폐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조가 과도한 기득권을 요구하고 또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빚이 있잖아요. 이런 노동계, 민노총에 네네. 이러한 청구서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답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노사관계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런 법안들이 결국은 산업 전반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든지 수출이 둔화하고 내수 침체가 겹쳐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노동계가 이런 우리 현실이 경제가 직면한 이 현실을 좀 직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도 민노총에 계속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 끝도 없는 요구를 계속 들어주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근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이 이게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이런 부분에 충분히 얘기되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해도 지금 당 지지도나 아직 국민의 신뢰에서 좀 많이 대선 이후에 또 더 떨어지고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제 기댈 건 국민 여론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그렇죠. 좀 네.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부터 제가 좀 그 남은 시간은 당내 혁신 관련 뭐 이런 것들 좀 여쭤볼게요. 네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그 선임이 됐고, 자 뭐 본인이 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을 메스를 대겠다. 네. 의사 출신답게 그런 용어도 쓰셨고요. 자, 네. 우리 그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 안철수 혁신위원장 앞으로 이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를 거친 이 국민의힘의 당 혁신을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해내야 된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안철수 의원님 혁신위원장 모신 것에 대해서는 네. 아주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요. 안철수 의원님 이제 수도권과 개혁 성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잘된 의사 결정이라고 보고 네.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선택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총체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안철수 위원장께서 메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혁신위가 실패한 건 메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메스를 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혁신위를 띄워봤지만 네. 정작 실질적인 권한을 그리고 뭐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려웠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송원석 저희 원내대표께서 안철수 위원장을 선고 초력 끝에 어렵게 모셨고요. 네. 또 인상과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메스는 확실히 주어졌다고 보여지고
우리 당 지도부와 의원들 모두 당원 모두가 혁신위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와 태도가 저는 절실하고 그리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혁신위원장 한 사람에게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의지를 우리 당원들과 당이 얼마나 잘 감당하고 네. 실현해내느냐가 혁신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당에서도 반목도 또는 뭐 분란도 불신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봉합하고 마무리하느냐가 혁신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백서 작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각오를 정리하는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백서에 녹여내고 또 공천 시스템이라든지 수도권 중심의 어떤 확장성 회복 또 청년 인재 발굴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 이런 부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국민의힘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한 대로 수도권, 청년 20대 뭐 이쪽을 소구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개혁안이 더 아주 뭐 스마트한 것들이 나오면 이제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축은 어떤 축이 있냐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말끔히 정리 못했다.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못하냐? 이런 부분 그 일부 지지 세력 그다음에 당내 분란이 우려돼서 근데 이미 그 차원이 아니다. 이건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 축이 있고요. 다른 한 축은 우리 의원님하고 이름이 비슷한 박정훈 의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그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과정 거치면서 책임질 인사들이 있다. 그 일부 당 중진은 하다못해 차기 뭐 3년이나 남았지만 그 총선 불출마나 이런 인적 쇄신 부분이 사실 당 혁신의 시작이 아니냐 전제 조건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동의하세요? 많은 의원님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혁신위와 함께 네. 어떤 의원님들의 말씀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가 받아서 아마 고민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의 미래,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국민의힘이 제대로 혁신을 하고 있구나. 이 당이 수도권과 중도층 그리고 청년에게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투영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고 또 혁신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혁신안을 내놓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뭐 혹자는 뭐 박근혜 대표 시절에 뭐 천막당사처럼 이렇게 약간 보이기식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훈 의원님은 지역구가 부산 북구 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제 관료, 기재부 관료를 쭉 하시다가 국회 입성 전에는 제가 이렇게 경력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해수부 차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거기다가 저 지역구도 부산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하면서 일부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산 이전 가급적 뭐 오래한 추진 뭐 이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이다. 뭐 최민호 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부산 해운대 구의회가 해수부 이전 촉구 결의안 부결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부산 지역 민심이 어떤지 또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부산 지역 국회의원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당연히 환영이죠. 반가운 일이고요. 부산이 제대로 된 해양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껍데기만 이전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기능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산업부에 지금 찢어져 있는 조선이라든지 해양 업무도 같이 기능을 같이 가져와야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권한과 역할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청사를 옮기는 것, 본부를 옮기는 것은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해수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차관으로 있을 때 가까이 지냈던 직원들은 서울에서 이사를 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직원들도 많거든요. 결국은 가족들의 거주지, 학교라든지 생활 환경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해수부 직원들의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를 한다라고 답변을 한 상황이라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좀 고려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우리 부산을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장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도 많은 러브버그. 이게 보니까 붉은 등 우단털 파리군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산 일대가 러브버그 뒤덮이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이제 방제 작업에 나서는 거예요? 네, 오늘 환경부가 방제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인천 계양산 일대는 뭐 러브버그가 다 뒤덮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힘들겠네요. 네, 산 정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에 새까만 러브버그가 더 많고요. 그리고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 계단이며 뭐 나무 울타리, 정상석까지 아예 러브버그가 뒤덮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러브버그 사체들까지 쌓이면서 아예 삽으로 퍼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러브버그라는 곤충은 2마리씩 짝을 지어 다니는데 중국 남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201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확인된 이후에 2022년부터 매년 6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특히 이 계양산에서 러브버그가 이례적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어제 윤한 인천 계영구청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커졌습니다. 윤 구청장은 러브버그가 입충이고 토양을 좋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러브버그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또 참기에는 너무 많아서 괴롭다 이런 불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참으라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환경부가 오늘 방제 작업에 나섰는데요. 송풍기 그리고 살수 장비를 활용해서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사체 때문에 악취가 나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많이 된 만큼 사체 수거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참아라. 이게 좀 무리가 될 수 있네요. 네. 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러브버그 관련 민원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 해충은 아닌데 이걸 방지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러브버그를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익충입니다. 그러니까 독성이나 공격성이 없고요. 또 감염병도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기물 분해에 기여하기 때문에 익충에 가까운데 하지만 보통의 익충들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질 않죠. 네. 그래서 관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러브버그는 익충이지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익충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서울시는 그래서 유행성 생활 불쾌곤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충과 해충이라는 구분 대신에 네. 불쾌함을 주는 곤충이다라고 분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불편에 대응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익충이라고 하더라도 불편을 주기 때문에 방제에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 반면에 인간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면 안 된다 이런 환경단체들이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제를 통해서 생태계에 개입하게 되면 당장은 불편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연쇄 효과를 낳을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자체들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부가 했듯이 다른 지자체들도 약품이 아니라 물로 없애는 살수 방역 작업 요 정도만 하고 있고 또 러브버그가 불빛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광원 포집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행성 생활 불쾌곤증 러브버그. 그렇다면 언제쯤 사라질까요? 네, 아마 7월 중순쯤이면 대부분 사라질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 이 성충들이 보통 일주일 정도를 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쯤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7월 중순쯤이면 대부분 개체가 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이 러브버그의 천적이 제대로 연구가 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뭐 까치나 참새 같은 새들 그리고 거미류, 사마귀와 같은 생물들이 이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장면도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종이 유입이 되면 기존에 있던 생물들이 이걸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먹이로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때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인공지능 AI가 우리 생활에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엔 AI가 임신에도 도움을 줬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미국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전 세계 불임센터를 다니면서 인공수정을 18년 동안 받았는데 네. 남편의 정액에서 정자가 검출되지 않는 무정자증이라는 희귀질환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현미경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봐도 정자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 부부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불임센터에서 개발한 AI 기술로 삶이 바뀌었는데요. 전문가 눈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던 이 극소수의 살아있는 정자를 AI가 찾아낸 겁니다. AI가 정자 3마리를 검출해냈고요. 이 정자를 갖고 난자에 수정을 시켰더니 아내가 임신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12월에 태어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 AI 기술로 검출해내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이 시술만 오래 한 이 숙련된 기술자가 이틀 동안 찾아도 실패를 했던 샘플에서 AI가 1시간 만에 44마리를 찾았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게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정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임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또 헛된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20년 가까이 전 세계 불임센터 돌아다닌 이 부부 AI 도움 받았다 그러니까 약간 짠한 생각도 드네요. 네. 취업 준비에 AI 활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취업에 AI 활용하는 거 이것도 지원자의 역량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요? 네, 채용 플랫폼인 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 15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도 지원자의 역량으로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AI 활용하는 것 이것 자체에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지원 동기나 스토리를 좀 진솔하게 적어야 하는데 AI가 써주는 대로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려를 한 겁니다. 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부터 전 국민은 소득별로 15만 원에서 50만 원 돈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틈을 노려서 거짓 유료 사이트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네, 이게 마치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지만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속여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결국은 저 사람들 돈을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래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예.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다가 민생회복지원금 이걸 검색하면 이런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 블로그 글이 좀 위에 뜨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글 하단에는 신청하기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누르게 되면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되는 식인데요. 실제로는 지원금하고 전혀 무관한 뭐 여가생활 안심보호 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 서비스 이런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광고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고 광고 게시업체에 즉시 광고 중단한 걸 요구를 했고요.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런 광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원금하고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 서비스라든지 휴대폰 가족보호 서비스 이런 거 잘 가려내셔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회사 임원이 남녀 직원에게 두 사람 참 잘 어울린다. 결혼해라 강요했다가 법원에서 유죄 선고 받았습니다. 얼마나 강요했기에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지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게 2021년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 복지협회에서 경영총괄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A 씨가 남녀 직원들한테 결혼하라 이렇게 계속 강요를 했습니다. 참 잘 어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임원인 A 씨가 직원들한테 너네는 음양궁합이 잘 맞는다. 뭐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이렇게 강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이걸 거부하니까 너 이거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간다 라면서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야,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 직원이 강제로 각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각서를 썼어요 또? 네,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네. 각서를 작성을 했는데 수원지법은 이 임원에 대해서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받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상사라면 앞으로 어떤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직장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 휴직을 거치다가 지금은 퇴사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김윤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한 주 간격으로 넷플릭스에서 1위에 오른 작품이 2개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3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 바로 한국 사회, 한국 문화를 담은 콘텐츠라는 겁니다. 오늘은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 두 작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허남웅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징어 게임 3. 네. 이건 이제 K 콘텐츠인 거 다 아실 네, 거고요. 그렇죠. K-팝 데몬 헌터스. 네. 이것도 K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K 콘텐츠죠. 근데 이제 그 기존의 K 콘텐츠하고 다른 건 우리가 이제 K 콘텐츠라고 했을 때 뭐 한국 자본 그리고 한국인 감독, 한국인 배우,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주요한 게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이제 것을 K 콘텐츠라고 그랬는데. K-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 문화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연출하고 자본이 들어간 건 미국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품 경우에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좀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연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돈, 이거는 미국 쪽이다. 그렇죠. 교포예요? 공동 연출이거든요. 네네. 매기강 감독이 그중 한 명인데 5살까지 한국에 있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제 거기서 쭉 살고 있었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 교포네요. 교포. 그렇죠. 예. 교포가 공동 감독이다. 네, 공동 연출을 했습니다. 여하튼 뭐 K 콘텐츠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뭐 기생충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K-팝 데몬 헌터스는 뭐냐면 이제 K-팝 그 걸그룹이 이제 보이그룹에 맞서는데 이 걸그룹들이 실제로는 테마사예요. 그래서 악령을 물리치는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평가들이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한국과는 거리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감 때문에 오히려 훨씬 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지 않았냐 하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뿌리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고 알지만 맞아요.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극 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호랑이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더피라는 캐릭터인데 호작도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민화에 나오는 이제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 보통 우리가 호랑이라고 했을 때 그 색깔이 뭐 이렇게 좀 노란색, 갈색 아니면 검은색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은 파란색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적인 캐릭터이지만 또 어떻게 봤을 때 외양을 달리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의 사회에서 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못하는 것. 이것을 구현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는 거겠죠. 네. 먼저 지난주 공개된 오징어 게임 3. 오겜 3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나누는 네네. 얘기는 뭐 미리 뭐 스토리나 이런 게 살짝 들어갈 우리가 수밖에 없죠. 웬만하면 안 할라 그러겠지만 살짝 네네. 살짝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른바 그렇죠. 스포일러가 좀 포함될 수 있다. 네네.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평론가님께 네. 오겜3 미리 좀 보고 오시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네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재미. 네. 솔직히. 아니 저는 예. 워낙에 이제 보기 전에 반응들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기대감을 접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성도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하지만 왜 그 반응들이 안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시즌 1이 준 그 새로움의 충격이 워낙 컸잖아요. 야 이게 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시절 이 발상의 전환.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라는 거 무궁한 재밌게 꽃이 놀았는데. 피었습니다가 저렇게 무서울 수 있어?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 사회에 있는 어떤 돈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란 무엇인가를 네. 또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시즌 2, 시즌 3를 거치면서 네. 새로운 게임은 등장하긴 하지만 그 놀이가 주는 충격이 예전만 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뭔가 더 거대한 그 기대감을 가졌는데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네네. 갓난아기 나오는 거 이게 좀 논란이 네. 있나 봐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네,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에서 다루는 그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고 뭔가 희망은 좀 없어 보이고 네, 네. 거의 456명이 참가하는데 한 명만 살아남는 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절망적이죠. 그렇죠. 절망이라는 건데 황동혁 감독은 그나마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결말을 이제 포기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게 새로운 탄생,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악이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그런 캐릭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네네. 그게 이제 결말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론가님은 그 네네. 결말을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수순이고 네네.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뭐 선한 역할 극 중에 이제 이정재 배우가 그 연기한 캐릭터는 우리가 봤을 땐 워낙에 좋은 선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거기 맞은편에서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마스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악역일 수도 있는데 이 시즌 3의 마지막 회를 보면 그래도 이 마스터가 그나마 인간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을 보여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에서 아마 이제 이 감독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절망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거기서 변화의 그런 흐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메시지를 네.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시즌 2, 시즌 3 이게 네네네. 워낙 시즌 1의 그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그쵸.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네네. 뭐 평가를 그렇게 이제 좋게 안 하는 그런 네네네.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하튼 전반적으로 볼 때 시즌 2와 시즌 3가 네네. 시즌 1의 그 어떤 기세랄까요? 네네네. 그런 그 열풍이랄까 이런 거를 네네. 그래도 평균작은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그 정도 했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시즌 1에 있는 완성도를 시즌 3까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역작이다. 네, 저는 잘 해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워낙 상징성이 크잖아요. 예, 예. 시즌 2도 그렇고 또 시즌 3, 그러니까 시즌 2도 시즌 1에 비해서는 시즌 1에 비해서는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3가 공개되자마자 이 넷플릭스에서 순위 집계를 할 때 전 네. 모든 국가에서 성적. 1위를 차지했거든요. 예, 예. 네, 그럴 정도면 여전히 3개 나라에서 아마 그쵸. 뭐 3일 만인가 맞아요. 1위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최초의 와. 기록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화제성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시즌 3가 이제 황동혁 감독이 말한 바에 따르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끝이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시즌 기대할 4가 텐데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전 거예요? 당연히 있다고 보고 이 오징어 게임 시즌 3의 이제 마지막 장면 보면 뭐 이제 이미 공개되기 때문에 네. 다 알고 있지만 케이트 블라쳇이 또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황동혁 감독이 연출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또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자, 이게 오징어 게임 보면 또 우리가 좀 약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아까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도 했지만 네네. 이번에 보면 줄넘기. 네. 철수와 영희가 나와가지고 줄넘기가 다리를 건너야 돼요. 잘 건너야 돼요. 안 건너면 절벽과 큰일 같은 납니다. 곳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참 그 우리 한국 전통놀이, 민속놀이를 네네. 잘 활용한 것도 눈에 띄어요. 그런 그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이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기 때문에 네. 이 게임의 마지막
그 이제 게임은 오징어 게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시즌 1에서 오징어 게임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시즌 그 3에서 오징어 게임이 똑같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할까? 거기서 또 기대감들이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요. 오징어 게임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고심해서 기획했구나. 기획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오징어 게임이 국내 넘어서 전 세계 콘텐츠업계 좀 파급력 우려보기 어마어마했는데 이것의 의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콘텐츠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타고 이 한국 문화가 얼마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가장 최대치를 보여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미 시즌 3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여파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갖고 있는 그 파워 또 K-드라마의 파워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요. 자, 다음으로는 오징어 게임만큼이나 지금 주목받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그렇죠. 데몬 헌터스 하면 저 악마를 잡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K 제목도 보게 되면 K-팝이 맨 앞에 있지만 뒤에 데몬 헌터스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K-대-헌. 그렇죠. 극 중에 이제 주인공들이 헌트릭스라고 불리는 이제 3인조 걸그룹이에요. 근데 헌트릭스인 이유가 그러니까 헌트 사냥꾼인 거죠. 그러니까요. 악령들을 퇴치하는 사냥꾼인데 이 퇴치해야 거의 테마사 같은 거구나. 그렇죠. 테마사가 이제 퇴치해야 될 그런 적이 누구냐면 사자 보이스예요. 근데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성공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K-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그거를 인기 잘 있는 활용했다. 거기 부분에 또 거기에 굉장히 한국적인 부분, 그러니까 테마사라든지 이 사자 보이스가 사자 보이스는 이유가 뭐냐면 저승사자들로 구성된 보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자 보이즈예요? 맞아요. 저승이 앞에 있군요. 그죠. 저승이 그러니까 빠져 있는데 그 의미가 이제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승사자 굉장히 보이즈네. 한국인들만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이제는 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그런 문화로 확장이 돼 있고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그 K 그룹 그리고 K 가요가 나온다를 넘어서 가지고 이 밴드 멤버들이 떡볶이를 먹고 또 냅킨을 깔고 그 위에 수저와 젓가락을 두고 목욕탕을 가고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들 있잖아요. 그래요.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무속인도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저승사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국의 생활적인 디테일들이 너무 극 요소요소에 잘 살아나 있어요. 그래요? 그거를 넣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자체가 이제 K-팝이라는 형태에다가 그러니까 접목이 될 수 한국적인 있다. 게 단순하게 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에서 이제 테마사 하게 될 때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굿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굿이라는 건 우리가 또 봤을 때 굉장히 엔터테이너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뭐냐 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놓고 거기서 구슬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악령을 퇴치하고 엄청난 큰 볼거리잖아요. 미국도 테마사 영화 좀 있어요. 있죠. 키아누 리브스 나오고 뭐 이런 영화들.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굉장히 한국적인 걸 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이제 테마를 선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한국적 요소 많이 넣은 것은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현황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어떤 디테일, 어떤 세부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주목하면서 보면 재밌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게 그 한국 문화가 한국인의 자본과 한국인의 연출과 한국인 배우들로 해서 세계를 사로잡았다면 지금 K-팝 데몬 헌터스의 가장 중요한 지점 뭐냐면 이미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다루지 않더라도 한국 자본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한국 문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뤄지고 콘텐츠로 완성이 되면서 시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또 K-팝 데몬 헌터스도 넷플릭스에서 그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한국 문화는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전 세계인들이 이제 다룰 줄 아는 그런 문화가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의미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이 기획도 하고 자본도 한국 자본이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 나눈 K-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 계이긴 하지만 사실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고 자본도 외국인데 이런 사람들이 해서 성공시킨다는 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K 콘텐츠가 K 문화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그런 좀 한국적인 것에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이 되고 있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생각보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건대 더욱더 그 K 콘텐츠가 확장되고 있는 어떤 사례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